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전하게 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안녕하세요가 맞는 날입니다. 네, 오늘 진짜 길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네. 자, 오늘 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파장이 정말 급격히 커졌는데 결국 대통령실이 빨리 사표를 수리를 했어요. 빠른 거죠, 이거 속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엄중 경고, 김남국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고 뭐라고 일부 직원이라고 했나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부적절한 뭐 처신 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강효정 대변인이 어제였나 그제였나 어제였던 것 같은데 그 JTBC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누나라고 부른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주책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이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엄중 경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혼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혼냈으니까 이제 넘어가자 뭐 이런 정도로 오히려 해석 시그널이 이제 되거든요. 그게 나왔을 땐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그러면은 너 경질이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한 절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하겠다. 뭐 더 있어봤자 더 공격만 받고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냐. 한 반반 정도 경질 반 자진 사퇴 반 뭐 이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최초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냈을 때 우리가 프레스 가이드 PG라고 그러잖아요. 네. 딱 이제 짧게 냈는데 전 재밌게 흥미롭게 본 게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그 직원에게 엄중 경고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짧은 입장문이 대통령 입장문이 PG가 나왔는데 저는 거기서 제가 본 게 부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김현지는 분명히 아니다. 이 인사 라인에서. 근데 그걸 얘기를 잘못해버리면은 그걸 또 해석을 하게 되니까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일부 직원이 이제 말하자면 일탈을 한 거다. 언행에 이제 실수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정도로 해서 이게 될 사안이 아닌 거죠. 엄중 경고로.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사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정권의 전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밀하게 이너서클 특히나 이제 몇몇에 의해 좌우되고 그것이 일종의 그 관직 배분도 아니라 관직이 아닌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을 행사했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이제 휘발성이 큰 거죠. 네. 이제 그러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계엄 1주년이고 대통령실 메시지고 계속 나가는데 이 사안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야권의 공격에 빌미를 주고 이거는 제대로 지금 이걸 진화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꼬리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약간 좀 강경 진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남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어느 일간지하고는 김현지 실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 어쨌든 본인도 보수 일간지를 통해서 내 입장을 좀 얘기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끝날 사안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건 어쨌든 많은 대중들과 국민들 뇌리에 인사하면은 김현지 이걸 등치화시켰던 굉장히 이미지적으로는 이게 여권에게 아주 안 좋은 전 그런 사례가 될 거로 봐요. 이게 그러니까 한 4가지 맥락이 한꺼번에 그 짧은 문자에 다 담겨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비선 실세라고 보통은 뭐 얘기를 하지만 저는 비선 실세라고 보진 않고 비선 실세는 이제 완전히 감춰줘야지 비선 실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는 월권 실세 의혹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월권 실세 의혹. 부속실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월권 실세 의혹이 하나 불거졌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학연을 중심으로 아직도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이런 부적절함이 하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그 호칭에서 보듯이 남구가 그리고 훈식이 형, 뭐 현지 누나, 그러니까 그 운동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특유의 그 끼리끼리 문화가 또 드러났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이 할 수 없는 인사인데 이건 자동차 산업협회는 이런 것까지 개입한다라는 뭐 의혹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짧은 문자에 엄청나게 많은 거 거기에다가 문진석 의원이 내가 추천하면은 강훈식 실장이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뭐 그 권력 내부의 권력 관계까지 이게 이 짧은 문자에 엄청나게 많은 게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대통령실 방금 PG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
자, 부정확한 정보는 뭐 그 방금 설명해 주셨고 부적절하게 전달한 그러면은 적절하게 전달했으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전달했으면 되는 거냐 이런 게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 이거는 저는 뿌리가 뭐 이거 사태는 이미 벌어진 건데 이게 더 일파만파 된 거는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국회에 안 나온 것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뭔가 더 설명을 하고 그럼 김현지가 어떤 사람이네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비선 실세라고 사람들의 뇌리에 먹히는 그렇죠. 거예요. 실제 비선 실세는 아니죠. 제가 뭐 계속 설명을 하지만은 그냥 실세인데 월권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는 건데 이거는 비선 실세 의혹까지 가버렸다. 예. 그 총무 비서관 시절에 이제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때 문진석 의원이 강하게 또 이 출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좀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처음으로 그때 이제 이 논란을 국회에서 키운 사람이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문진석 의원이 쉴드를 세게 침으로써 그것이 이제 야권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여권 내부에서 뭐 다른 아마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인사 조치였단 말이에요. 이게 쭉 맥락상으로 연결되는데 조금 전에 참 제가 우리 정말 그 김준일 평론가의 탁월한 분석에 놀랐는데 이 좀 전에 있었던 그 한 사안을 가지고 네 가지 맥락으로 분석한 데다가 보너스로 여권의 권력 투쟁 내부까지 분석한 이 탁월함은 제가 일단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네. 저는 더 이상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 네. 저는 보면서 이게 이제 국민들은 어찌 보면은 사실보다도 그 사실에 대한 어떤 태도 그다음에 사실에 대한 뒷배경 이런 걸 사실 더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표면의 입장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굉장히 뼈 아프게 된 거는 앞으로 좀 조금 무슨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다 그러면 혹시 뭐 그거 아니야? 우리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사람들이 무슨 인사 이상하게 나오면 이거 V제로 인사다. 김여사 인사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석을 했고 또 일부는 또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여권이 인사를 하는데 조금 무리한 인사라고 어느 언론이나 여론에서 조금만 지적이 되면은 이것도 김현지 실장 개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등치되고 치환되는 문제를 이제 이게 잉태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리려고 이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김현지 실장이 용산 공직을 떠나지 않는 한 이걸 계속 나올 수 있을 네. 거라고 보고 네. 또 석연치 않게 공직을 떠나도 또 막후에서 이건 또 뭘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여권에서 이렇다면 저는 방법은 하나. 뭘까요? 빠르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워딩도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똑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 똑같아. 아니 나는 해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합의 추천을 안 해준다. 이 워딩이에요. 근데 그거는 새 정권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뒤집어 얘기하면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여당 내란 특별재판부도 해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오후에 법안 발의하는데 특별감찰관 좀 임명해 주세요 하면 정청래 대표 임명 안 하겠어요? 추천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고강도의 대책이 없이는 앞으로 굉장히 뇌리 속에 잔존하게 돼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요새 악재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도 진행 중인데 법사위에서 또 이 건을 갖고 지금 신동호 의원과도 충돌을 해서 이제 또 보도가 나왔는데 장경태 의원이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이고 민주당 서울시장 시당 의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정치적으로 많은 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그 법사위에서 부딪힌 거는 신도국 의원이 이제 이해충돌 문제 수사 네. 대상인데 그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해충돌 아니냐 패스트트랙 수사받고 있고 남편이 법원장인데 그거에 대한 안갚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이제 정쟁의 일환인데 저는 거기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좀 위태위태했다. 뭐 주진우 의원도 얘기했는데 예. 2차 가해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초반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내란 세력의 눈엣 가시였다 장경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1년이나 지나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뭐 이런 거를 그때 김기표 의원도 지금 1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년이든 몇 년이든 그게 중요한 거냐. 그럼 장제원 의원 고 장제원 의원의
성추행, 성폭행 의무는 10년 지나서 나왔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좀 이런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좀 민주당이 거리를 두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실체가 아직 확실하게 안 드러났죠. 저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수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안이 단순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MBN 보도에 따르면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다 이 피해자가 고소인이 받아가지고 지금 경찰에 제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MBN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거를 말렸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다만 이게 정말로 성추행을 해야 되는 의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너무 취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뭐 이게 터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수사기관에 맡겨야 되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 네. 다만 그 전에 정청래 대표가 조치했던 당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치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그냥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단 그 직책에서 조금 내려오게 하는 게 맞지. 일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 주권 강화 뭐 위원장인가 네, 그것도 하고 있어요.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맡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일단은 중단시키는 게 맞지 않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할 말씀을 다 해가지고 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정말 그 지적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 장경태 의원이 지금 그 이 논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게 이게 너무 미온적인 게 지난번 이춘석 의원과 너무 결이 달라요. 그때는 뭐 즉각적으로 윤리감찰단 회부하고 뭐 네. 출당 조치하고 막 이런 속도전 있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최소한의 저는 그 예의라고 보는 법사위 사보임도 안 하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저는 박은정 의원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경찰이 수사하는데 법사위원이 무슨 이해 충돌이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진짜 검찰 출신 맞나 싶은 거예요. 내년 9월까지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그 경찰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검찰이 그걸 들여다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해 충돌이죠. 뒤에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법사위가 다 그 말하자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법사위원 여당의 핵심 실세? 그걸 어떻게 경찰이 그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이해 충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그래서 이 논리의 회개함을 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배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당연히 법사위원은 사퇴해야 되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본인이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네. 신동구 의원이 뭐라 하니까 당신 책임질 수 있냐고 회의장 밖에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당당함이 그러면 본인이 내가 그 정도로 무죄를 확신하면은 나 이거 와서 내가 명예회복할 테니까 서울시당 위원장하고 법사위원 이 최소한의 2개 내려놓을게요. 다른 당직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당의 서울시당 위원장과 여당의 법사위원은 이건 대단히 큰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고 내가 이걸 소명하고 하겠다? 그러면서 슬쩍슬쩍 그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노출시켜요. 그리고 최초에는 남자친구가 동대문구청장의 보좌 직원이어서 이게 마치 어떤 야권의 음모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게 메신저 공격 아주 청년 정치를 대변한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진 정치를 배웠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가 이 사안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자기가 여기서 밀려나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아마 버티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버티는 게 오히려 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거하고 연결이 직접 되는 건 아닌데요. 이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 문자 그다음에 이제 성추행 의혹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악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 구도상 봤을 때 여당에서 이런 악재가 터졌는데 야당은 이거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거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제대로 대응은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제대로 대응은 하는데 네. 국민들 귀에 안 들어갈 뿐이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주장도 하고 성명도 하고 뭐 고발도 한다고 하잖아요. 뭐 네, 네, 예를 네. 들면은 그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네. 고발도 하고 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네. 이런 건데 본인들이 스스로 노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사과를 하네 마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입장 다 다르고 막 혼란스러운 이 상황은 본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은 본인들부터 조금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네네. 이대로 가면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크게 호되게 당합니다. 예. 네.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과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화요일 저희가 이제 수요일이죠. 결국은 추경호 의원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고 그날 이제 과연 메시지가 나올 거냐 사과 메시지 제일 주목을 받았던 게 장동혁 대표신데 그렇죠. 네. 결국은 직접 얼굴을 드러내진 않으시고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셨는데 역시 사과라는 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25분이 이제 사과 네. 공동 발표하고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또 사과를 하시고 자 이거 이렇게 제각각으로 이제 하신 건데 일단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따로 한 거 두 분은 투톱 전략이라고 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그건 당의 공식 입장은 역할 분담이라고 이제 원내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당의 입장은 있지만 저는 이게 저 장동혁 대표의 일종의 약간 전 전략적 침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지난주와 같은 아주 센 발언들이 없어요. 없고 이제 그저 이제 공식회의 모두 발언 통해서 그냥 드라이하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피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전략적 침묵이라고 보고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사과하고 당에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떤 그 입장을 표명한 것이 합하면은 41명이 지금 공식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집계를 보니까. 네. 자, 그러면 41명이면은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가까운 지금 숫자 아닙니까? 지금 뭐 원성동 빼면 106석인데 그 일부 이제 최고위원 지도부 빼고 나면 거의 절반 가까운 이제 그 숫자라는 건데 저는 그게 함의가 크다고 봐요. 자, 원내에서 그러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욕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 사과 표명에는 전직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권영세 의원은 당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이었지만 탄핵 표결 때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은 분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데 탄핵 표결에 참석했던 분이 지금 당대표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은 지금 지난주까지는 대단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가 이번 주에 약간 저는 톤을 낮추고 있는 게 이게 전략적 스윙을 의한 저는 약간 지금 휴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방식이 될 것 같냐면은 당의 의견이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정기국회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이 높아간다면은 내가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일정의 수용성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본인의 지선을 앞둔 정치적인 스탠스 전환을 이뤄낼 거다. 저는 그게 연말 정국이라고 전말쯤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요즘 메시지가 SNS에 한두 개 나온 것 외에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 거의 없어요. 이 일 이유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3일간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거는 저는 약간 터닝 포인트를 위한 전략적 휴지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평론 교수?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는 쪽에. 네. 예. 장 대표는 잘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왼쪽으로 중도를 향해서 하루에 1도씩 가겠다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파 라이트로 가 있더라고요. 눈 떠보고 돌려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월간 광주도 하겠다 광주 한 번씩 가겠다 뭐 이랬다가 갑자기 우리는 황교안이다 뭐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좀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사과가 나온 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 나왔죠. 그러니까 뭐 어째 입장이 장동혁 대표 나왔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나왔죠. 25명의 의원단이 따로 공동성명 냈죠. 네. 그리고 뭐 권영세 뭐 등등등 네. 해가지고 막 의원들 다 냈죠. 정신사납다. 좀 통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당에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보고요. 분열상을 드러냈다. 예, 뭐 드러낸 거죠. 근데 큰 줄기에서 보면은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를 했네 보니까. 네, 네. 큰 줄기로 보면은요, 장동혁 대 나머지예요, 사실은. 지금 그렇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이거는 이제 야권에 이제
뭐 정치 뭐죠 탄핵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됐다라고 첫 문장을 그렇게 페이스북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나머지는 뭐가 됐든 그 수위가 뭐가 됐든 다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 나머지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한 60명 이렇게 보면 만약 40명 정도가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다 하면은 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장동혁 지도 체제가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 6월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망하고 나서 103석으로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네네. 5년 동안 5년이 좀 넘었는데 비대위원장만 8명이에요. 예. 김종인,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 송원석. 근데 당 대표는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예, 그다음에 김기현, 한동훈 그리고 지금 장동혁.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빼고 3명은 다 쫓겨났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못 참습니다. 중진의 힘이고요. 여기는 중진들이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언더찐윤이라고 불렀던 그분들이 언론에도 안 나오고 접촉도 없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막후 조종하고 여론 만들고 뭔가를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작심하면은 저는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이익이 지금 침해가 됐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상당수가 TK이기 때문에 또 뭐 이대로 가더라도 우리는 또 이길 수 있다라고 뭐 그 지역 내에서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를 들면 지금 대구의 권영진 시장 출신이었던 권영진 의원도 지금 사과했고 네. 예, 최영두 의원도 그 25일에 네, 올렸어요. 그러니까 TK, PK에 지금 한 명씩 오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래서 9번째 비대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제 그럼 전국 단위 선거, 지방 선거를 지금 6개월 앞두고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간다? 저는 그거는 이제 아마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분출할 수 있으나 아마 그래도 법통을 쥐고 정당하게 지금 당 대표를 거머쥔 그 사람을 그냥 뭐 당 지지율의 이유만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사과에 대한 논쟁 혹은 이제 뭐 당 지지율 정책 뭐 이 정도로 이제 뭐 그 우리 이래가지고 지선 못 치른다 비대위 체제 가자. 그럼 뭐 비대위 체제 온다고 또 비대위원장이 적통성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사과한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안 보고 다만 제가 지금 동의하는 지점은 침묵하는 이제 한 50명 정도에 되는 TK 의원들의 기류가 어디로 갈 것이냐인데 저는 그거를 이제 장동혁 대표도 고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침묵하는 50명이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줬던 그룹일 수도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제가 표심 분석은 못하지만 자 그렇다면 그 기류가 어떻게 가느냐. 근데 그분들도 저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는 아무리 TK라도 계엄을 해가지고 저는 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저는 참 이번에 부적절한 처신한 게 그 12.3 계엄을 1주년 맞춰가지고 무슨 뭐 장동혁 대표가 그 자주 이제 쓰는 뭐 레드 카드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또 누가 차용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메시지를 1주년 앞으로 내므로써 윤 전 대통령과 그 장동혁 대표 체제를 동일시하는 그런 착시 효과를 준 거. 뭐 저는 착시 효과로 믿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착시 효과로 안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제대로 정말 저는 사과해야 될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국민의힘도 사실 광의 피해자예요. 그런데 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 사과 안 하면은 사과의 주체가 아니라 사과에 약간 객체 떨어진 사람들이 아무리 사과한다들 그렇게 사과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과의 반복이 과연 이게 장동혁 대표는 옳은 전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연말 정국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의 가시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 대표의 스탠스가 달라질 거라 보는데 저는 전략적 휴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위한, 터닝을 위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이 사과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기대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번에도 뭐 요미우리 인터뷰도 그렇고 메시지 낸 것도 그렇고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거든요. 종북 좌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윤석열이 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변해야죠. 지금 오죽하면 리틀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이제 메시지도 비슷한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습니까? 술을 많이 자주 매일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국회 출입 말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이제 연차가 낮은 그러면은 당 대표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정치부장하고 만나서
아니면 뭐 이런 뭐 국장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찐 기자들하고 뭐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보다는 자기한테 쓴소리 안 하잖아요. 사실은 저연차 기자들은 정보 보고하고 기사 네, 쓰려고 네, 네. 만나니까 그냥 대표님 하시는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기자들하고 맨날 술 먹고 김민수 최고 뭐 박준태 비서실장 이분들하고만 주로 소통을 자주 한다. 물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당 내에서 이미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 조중동에 대한 섭섭함을 그렇게 많이 토로한다고 합니다.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유튜브 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나가는 데가 맨날 무슨 유튜브 나가요. 지금 뭐 이영풍 TV, KBS 기자 출시죠. 뭐 이런데 맨날 나가가지고 유튜브만 맨날 본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뭐 무슨 감동란 TV니 이상한데 나가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사고 치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하는 짓이 지금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맨날 술 먹고 보수 언론 탓하고 지금 유튜브 나가고 그거 유튜브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윤석열이 사과를 할 리도 없고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근데 뭐 사실 뭐 저 저녁 횟수가 잦다 뭐 이거 뭐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인이 뭐 스킨십 하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네.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게 문제지. 저는 그 누가 다 보는 데서 공론장에서 그 뭐 모임을 갖고 같이 식사하고 술 마시고 그건 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네네. 정치인이라면 당대표라면 특히나 그런 여론 관리, 언론 관리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이 이제 그 장 대표가 사람 안 변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인정해 주고 싶은 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어쨌든 입장 바꾸는 거를 그렇게 부담 가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표변한다고 표범이 털갈이 하듯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실제 좋게 보면 전략적 유연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또 기대한 이상의 그걸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원래 강경파가 유화책을 쓰면은 그게 더 극적이고 진심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게임 이론에 나오는 건데 장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이러다가 유턴을 확 해버리면은 이거 정청래 대표가 어느 날 여야 협치하겠다 수준의 그 말하자면은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만한 장 대표의 지금 그 횡보라고 저는 봐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오실지. 지금 그 침묵하는 TK 이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 저희가 이 12.3 전에 사과를 뭐 단체로 하시든 개별로 하시든 할 거라고 좀 예상했던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현진 의원이요.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이요. 네. 예. 그 이번에 특별히 메시지를 이 분들은 안 내신 것 같아요.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냈고요. 페이스북에 냈고요. 네, 냈고 조경태 의원은 그때 광주에 아마 가가지고 아, 광주에 가셨군요. 윤석열 처단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절연하겠다. 절연하겠다. 예, 오히려 그래서 뭐 더 굉장히 강하게 나가셨네요. 더 세게 나갔어요. 사실은 더 세게 네네네. 나가서 뭐 그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진심을 뭐 의심할 이건 없는 것 같고 배현진 의원이 거기에 25명에 안 올린 거는 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주도한 사람과 별로 친하지 않아서 안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거는 뭐 알까. 근데 개인적으로 내긴 했어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치 Y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이어가겠습니다. 12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특별 성명 발표하고 또 외신 기자들 또 뭐 내신 기자들하고도 질의응답을 했는데 쭉 보시면서 좀 이 내용 되게 내리에 박힌다. 이거 앞으로 좀 파장이 있겠다 싶었던 내용 있으실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외신 기자회견 때 그거 얘기한 거 북한에 대해서 우리 뭐 국민이 거기 있나요? 뭐 근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진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다른 게 다 묻히는 뼈아픈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금 모색을 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 아니야. 더더군다나 그때 기내 한번 순방 간담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니까 북한 뭐 이제 우리가 뭐 오물풍선 같은 거 뭐하러 보내냐고. 그러니까 그 대북전단 뭐하러 보내냐고. 북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 뒤지면 모든 게 다 나오는데 그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해서 돈 낭비하냐는데 북한이 인터넷 접근할 수 있습니까? 좀 그래서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조금 너무 나이브하다. 그다음에 그게 정말 아니한 거고 아니한 건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아니한 거라면은 그 약간 문제지만 무지한 거라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무지 상태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협상을 한다? 그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계엄 1년 입장문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실 걸로 믿고 네. 저는 제가 가장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여서 국가원수가 입장에서는 취임할 때 내가 헌법을 준수하고 국토를 보유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킨다고 선서했는데 국민의 안녕에 대해서 안보실장 보고 있어요 그런 게? 그게 뭐죠 그런 게? 이거는 저는 대단히 저한테는 이게 약간 충격적이었던 정도로 좀 와닿았던 사안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최수영 평론가님이 지적하신 게 대체로 맞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당황한 게 보여가지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처음 듣는 얘기다. 사실은 리스크 관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내북 관계라든지 좀 이게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다, 모르는 얘기다라고 하면은 이게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만 이게 이제 워낙 그날 일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많이 주목받지는 않았지만은 예. 보수 진영에서는 충분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노벨 평화상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네. 받을 만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기자가 질문했거든요. 바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승팀 가리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따로 이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 뉴스를 만약에 받아봤으면은 프레지던트 리, are you serious?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의 의문의 일패? 트럼프의 1패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그분은 보복 관세를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만약에 받으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농담 섞인 건데 네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냥 노벨 평화상 줬뿌라 트럼프한테. 이 그거라도 생각도 동의하고요. 들어요. 하여튼 신박한 해석이었어요. 네네. 그날 그 내란 청산 의지를 대통령이 저는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나치 식의 그 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사실 단어가 강하잖아요. 나치라는 말이. 바로 장동혁 대표도 내란 사범을 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는 이 발언을 갖고 또 반박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물론 12월 3일이란 당연히 그 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나치하고 히틀러 요 단어는요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도 나치 정권이다 죄송합니다. 나치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나치다, 히틀러다 이렇게 공격을 한 상황이고. 천천히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이런 성향을 봤을 때 이낙연 총리가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가 대선 후보 지지 1위 하다가 순식간에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네가 용서를 한다고 그래? 네 맘대로 왜 타협을 한다라고 해? 이런 그 강경한 기류가 있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은 기류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다? 예, 그럼요. 비상계엄 뭐 불법 비상계엄 1년밖에 안 내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설프게 지금 타협 메시지 내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권도 위험해질 수 있다. 지지율이 확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오히려 세게 나가고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말이 단어가 세지만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설프게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죄할 건 단죄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국민 통합이라는 게 대통령의 임무이긴 한데 네. 그게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야권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대통령의 워딩 중에 이제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있었죠. 근데 이 정의로운 통합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제가 형용 모순에 가깝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통합을 배경하는 게 응징과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응징할 건 다 하고 나머지를 통합하겠다는 건데 그 통합은 통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통합이라는 거는 포용의 방점이 있는 거지 선별의 방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찌됐건 이중적 지위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이제 그 후보가 돼가지고 정권을 잡지만 잡는 순간 국민 모두의 지도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전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면 모름지기 국민 통합이 우선이어야 한다. 다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패했어요. 문재인의 실패. 윤석열의 실패가 뭡니까? 국민을 갈라놓고 어쨌든 진영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났고 취임 6개월이 지났어요. 내란 특검 통해서 3대 특검이 전부 6개월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일이 48%밖에 안 되는 부실한 성적은 뭐냐? 무리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연장시키고 거기다가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까지 해주겠다? 그것이 정의로운 통합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당파의 대통령, 진영의 대통령이라는 걸 선언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뭐 실력이 없는 정권들이 국민을 갈라치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 실용정보 통합정보 협치정보를 얘기하면서 약간 정치적 스탠스는 지금 말하면 진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좀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게 들리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메시지로서 힘이 없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아무리 계엄 1주년을 맞은 특수상이라 하더라도 조금 과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당연히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6.3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깨졌잖아요. 6개월이라는 게.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내란 청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떤 의지를 보이는 메시지를 했고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포함해서 일단 법사위까지 다 통과를 했고 국회 본회의만 남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사법 3법도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결국은 뭔가 정치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은 이제 그건 당에서 뭐 판단할 일이다라고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수긍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사안마다 조금 갈라서 봐야 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과거에는 반대가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찬성이 좀 높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특히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는 정무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1심부터 하면은 이제 변론갱신해 가지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심부터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인적 구성에 있어서 누가 추천하는지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이거는 저는 2심부터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상황 그렇게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종합특검이 사실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대 그 특검에서 못한 거를 다 모아서.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딱 시한이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방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 전후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검이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경찰이 하는 것보다 정권의 영향을 받는 경찰이 하는 것보다 더 이게 중립적이니까 이게 민주당의 설명인데 이미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특검이 정치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저는 좀 그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특검이 남발되고 있다. 특검은 특별 검사잖아요. 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기간 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종합특검이라고 하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종합특검이라는 거. 이게 무슨 모듬회도 아니고 광어, 우럭, 숭어 이렇게 모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하는 거는 저는 수사기관이 지금 경찰의 국수본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다 받아서 그렇죠. 수사하려고. 예. 근데 이거를 또 어차피 가서 경찰과 검찰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조금 안 좋게 좀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아니 검찰 힘을 뺀 이유가 검찰 못 믿고 경찰이 이제 수사 잘할 수 있다고 믿는데 믿어서 준 건데 네. 경찰 수사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경찰 국수본에게 나머지 수사 넘기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48% 네. 절반에 가까워. 그러니까 네. 이 법원 자체가 뭐 이게 무역 재판부에서 이런 게 아니라 부실했던 특검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무시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이 재판부도 결국에는 이제 이거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과연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저도 종합국정감사는 들어봐도 무슨 특검 얘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국민들이 국민은 언제나 현명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이 제일 현명하고 국민들 판단하고 국민이 주권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적인 전국 단위 선거를 바로 6개월 앞두고 이런 식으로 내란 프레임만 지속하겠다는 거는 우리 이 정부가 뭔가 다른 걸로 국민에게 선택받고 심판받겠다는 걸 못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오직 여기에만 의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정부의 실력이 저는 미천이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수사 입장에서도 저는 김건희 수사는 사실은 기한을 정해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6개월 안에 김건희 수사 다 못하고 새로운 게 나오면 또 특검할 겁니까? 사실은 이거는 경찰에 맡겨가지고 지금 나온 의혹들은 정권 내내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특검으로 가는 거는 별로 좋은 판단, 수사적으로도 좋은 판단은 아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네. 또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지금 전 여사나 이제 현행법으로도 지금 거의 살아있는 한 지금 나오기 어려운 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뭘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뭘 더 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건 여론전으로 혹은 법치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겠다는 그 의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현행법으로 전혀 처벌이 안 되거나 이러면 모를까. 저는 이렇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형량도 어마무시한데 굳이 왜 이러는지 저는 모르겠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거죠. 네. 자, 한 1분 30초? 1분이네요, 이제. 1인 1표제 지금 민주당이 어제 당무위에서 통과했고 오늘 중앙위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무난히 가결될 걸로 보시죠? 예,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가결될 거라고 보고 1인 1표제 가지고 시비 붙기가 당내에서 쉽지 않아요. 이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하느냐를 가지고 한 건데 다만 이제 추후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요. 추후에 이제 다른 구체적인 룰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더민주혁신회의라든지 이쪽하고 좀 치열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저도 수정안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네네. 이 문제가 앞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끊임없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될 거고 흔들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돌파해내는지가 정말 앞으로 리더십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1분을 더 주셨어요. 아, 그래. 괜히 빨리 끝냈네. 자, 지금 그 보안장치 얘기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로 예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지금 견제가 매우 세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정권이 6개월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권력 분화와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건 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대로 보고 둘 것인가,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정 정국 얘기가 나오는 분도 있고 네. 뭐 다른 걸로 이슈 전환이 세게 될 것도 있고 네. 뭐 그 지지자들 동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정국이 좀 전 펼쳐질 것 같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 닥칠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네.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올 것이냐, 네. 친청이냐 친명이냐, 네. 그게 1차적인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향후 리더십의 관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